밤새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려 시설물이 파손되고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내린 뒤 그칠 전망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철거업체가 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고 건물 아래쪽부터 철거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밤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다음 달부터는 자정까지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예비 경선 1위였던 30대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끝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올랐는데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YTN이 보도한 국군 수도병원 의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공군 여성 장교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면서 국방부 자살예방센터인 국방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내일 다시 전화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1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경찰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난 지 24시간 만에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지자체는 사고 건물에서 허가한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체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철거 작업과 연관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24시간 만에 이루어진 강제 수사 돌입입니다. 여기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컴퓨터 만지고 계신 손 좀 더 떼주세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곳은 철거를 맡은 한솔기업을 비롯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감리업체 등 총 5곳입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철거 작업이 건물의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감식을 실시하여 붕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철거업체가 허가받은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 사진을 보면 토사 위에 올라간 장비가 두부 썰듯이 건물을 뜯어내는 모습입니다. 성토를 쌓아 5층부터 외부 벽, 방벽, 슬라브 순서로 해체한 뒤 아래층을 차례로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어긴 정황입니다. 여기에 쌓아올린 토사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방향으로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현재 해체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평면으로 봤을 때는 밖에서 건물의 외벽 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해체를 하는 게 또 원칙이에요.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10명 넘게 불러 진술을 받았고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된 철거 공사업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철거 작업은 평온한 하루를 보내던 버스 탑승객을 덮쳐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이번 철거 사고 현장의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정명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치지 않고 넘어가는 해가 드물 정도로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주용선 기자입니다. 광주시 건물 붕괴 사고가 난 다음 날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협력사와 함께 안전품질 선포식을 열며 선포문을 낭독하고 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겉으로는 사고 예방을 강조했지만 실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보 공개를 보면 지난 2019년 아파트 공사를 하며 11명이 다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꼽히는 동시에 사망자도 나와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개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자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됐고 2016년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013년과 2014년은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잇따라 꼽혔습니다. 대부분 원청을 맡고 나서 하청을 따로 두며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다 하청업체 협력사들을 산재가 거의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도 원청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대산업개발은 최근에 안전과 환경관리를 강화한다며 안전경영실을 새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는 18살 고등학생도 있고 막내딸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병문안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연도 있습니다. 네,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지면서 슬픔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윤재 기자가 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사고로 목숨을 잃은 31살 김모 씨의 시신이 안치된 곳입니다. 5자매 가운데 막내인 김 씨는 최근 암 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던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함께 간 아버지는 김 씨 바로 앞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신 거 가다가 그런 거예요. 뒷좌석 내리는 문 앞쪽에 아버님, 뒤쪽에 처제. 같은 순간 사고를 당해 정신을 잃을 만큼 심하게 다친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자마자 딸부터 찾았습니다. 팥죽집을 운영하는 부모를 가까이서 챙기면서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착하고 똑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잘하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던 고등학생 김모근은 집을 고작 2정거장 남기고 변을 당했습니다. 30분 전 출발을 알리던 전화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큰아버지도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빠하고 통화를 한 30분 전에 집에 간다. 통화해놓고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2정거장만 가면 집이 와요. 착하고 싹싹하고 아버지가 저놈만 보고 살지. 아들 생일상을 차린 뒤 일터로 가다 사고를 당한 60대 여성.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어머니가 걱정돼 만나고 오던 50대 딸. 소중한 일상을 지키며 살아온 사연마다 듣는 사람의 울음을 삼키게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짧은 생을 마친 희생자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슬픔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건물 철거 현장 가설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철거를 위해 설치한 10m 임시 가설물이 쓰러지면서 외벽을 덮쳤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도 위태롭습니다. 서울 서초구 호텔 철거 현장입니다. 다행히 밤늦은 시간이라 다친 사람이나 부서진 차는 없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공사 관계자가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구청은 안전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 옆 건물 철거 현장 가림막이 무너졌습니다. 가림막 펜스 아시바가 지금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차가 지금 못 지나갈 정도로 지금 불이 난 어선에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불이 난 2톤 어선은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많이 타고 그 소화수에 의해서 배 무게도 좀 있다 보니까 배가 침몰해버렸습니다. 배에서 작업하던 50대 선주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옆에 정박한 4톤급 어선으로도 불이 옮겨 붙었지만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경은 선주가 전동 공구를 사용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공터에 쌓여있던 종이상자 더미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화에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제주공항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8시 45분 제주에서 김포로 가려던 티웨이 항공기가 3시간 넘게 지연 출발해 오늘 0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은 밤 11시가 넘으면 항공기 이착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주공항의 기상 악화로 어제 하루 63편의 항공기가 지연되고 15편은 취소, 2편은 회항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7시까지 제주공항에 급변풍 경보가 내려져 비행기가 제때 뜨고 내리지 못했다며 오늘 오전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항공기 운항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낮까지 이어진 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렸는데 서울은 비가 그쳤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바람이 모두 잦아들었지만 낮까지 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329mm, 전남 해안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주된 비구름이 동쪽 지방으로 이동해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전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12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최고 80mm,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대구 24도,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 충청 이남 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현실입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반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인근에서 구리 방향으로 가던 10톤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3개 차로가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또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사고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다시 택시가 트레일러와 추돌해 운전기사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현란한 언어의 유희나 강경투쟁을 성과로 포장하는 데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승부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예비 경선 1위였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끝까지 대세를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전당대회 하루 전까지 중진들은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새 당대표 결정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당뿌리가 뽑히지 않게 안정을 택해달라며 마지막까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견제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당의 뿌리마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불안이 아닌 안정을 택해 주십시오. 분열이 아닌 통합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은 마지막 일정으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추모소를 방문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모든 과정이 정권 교체를 위해 건너야 할 강이라며 대통합의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공정성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주호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선 막바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눈 부릅뜨시고 누가 제대로 된 당대표인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더 벌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만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을 당선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젊은 세대의 언어로 젊은 시대의 아젠다를 젊은 세대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종 당원 투표율은 역대 최고. 일단 세대 교체론으로 관심을 끌며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준석 대세론 속에서 중진들의 안정론이 당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파고들었는지가 최종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뽑힌다면 국민의힘은 변화의 이미지를 얻겠지만 영선의 젊은 당대표는 중진들을 이끌고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 전례 없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중진이 당선된다면 경험과 경륜으로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끌겠지만 결국 변화의 바람이 통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국민의힘 당권 경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대선 전국을 책임질 새 얼굴은 이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요. 윤 전 총장 측은 말도 안 되는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이 검찰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위법하게 덮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함께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처음 불거진 재작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선 자신에게 올라온 보고 자체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의혹은 지난해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까지 포함됐지만 징계위원회에선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를 근거로 공수처 입건은 가타부타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전할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받은 정직 2개월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했다는 건데 6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선 특히 당시 재판부 분석 문건의 위법성을 주장했던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재판 관련 문건 작성에 대해서 직권남용도 아니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쪽에서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 전부 다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다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징계 취소 소송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윤 전 총장이지만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하면 어떤 식으로든 재직 시절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다시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은 영국 코널인데요. 외세에 맞서 영국을 지킨 아서왕의 전설이 깃든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널에서 중국에 맞설 민주주의 연대 기치를 강조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도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영국 남서부의 유명 휴양지 코널. 삼면이 대서양에 둘러싸인 땅끝 마을입니다.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에 맞서 고대 영국을 지켜낸 아서 왕의 전설이 깃든 곳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성이 큽니다. G7 정상회의 장소로 정한 데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독립적 위상을 과시하게 한 보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코널에서 개최함으로써 브렉시트 후에 영국의 그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글로벌 브리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코널의 상징성은 이번 회의를 중국에 맞설 민주주의 진영 결집의 기회로 삼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And the trip at its core will advance the fundamental thrust of Joe Biden's foreign policy, to rally the world's democracies to tackle the great challenges of our time.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같은 기류는 지난달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국제질서 참여를 촉구하고 신장 위구르 등 인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선 중국이 극도로 꺼리는 타이완 해협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초청국이라 G7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열린사회 성명에는 참여합니다. 민주주의와 가치 등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어느 수위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국 공세엔 전 세계가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물론 호주까지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군사훈련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처음 타이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도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주가 일본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We've built on the strong cooperation that we have with the United States, with Japan, with India, stepping up in the Pacific, supporting Southeast Asia and engaging ASEAN. 지난 6일에는 미군의 병력과 무기 수송용 대형 수송기가 한국 오산에서 타이완을 왕복 비행했습니다. 백신 지원을 발표하는 상원 의원들의 방문을 위한 거였지만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 타격용 둥펑 26 미사일의 야간 발사 모의 시험을 했습니다. 사거리가 4,000km 정도인 둥펑 26은 남중국해와 타이완 부근의 미국 항공모함들을 겨냥한 겁니다. 停止动辄拿中国说事，为亚太地区和平稳定发挥建设性的作用。 관변 매체는 타이완 건너 본토에서 상륙함과 장갑차가 동원된 상륙 훈련도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과의 무역 협상도 곧 재개해 동맹관계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미국과 일본 주도로 중국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 식당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부가 백신 접종 상황과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은 밤 10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572명. 여전히 2.5단계 범위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는 정체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적 피로도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인데 수도권은 새로운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실내 체육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도 단계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과 별도로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에서는 내일부터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돼서 이용자 관리가 수월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해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선제검사, 밤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 환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520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된 557명보다 37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377명, 비수도권이 143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9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61명, 부산 27명, 대구 21명, 경남 20명, 인천 18명이 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중후반에 달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민주당 이계호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6일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행사에서 확진자인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어제 오후 4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가 1,04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5,134만 명의 20.4% 수준입니다. 1차 접종자는 또 지난 2월 말 접종 시작 후 석 달여 만에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중에 전 국민의 25% 이상에게 1차 접종을 마치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 명, 전 국민의 25% 이상의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대량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유통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얀센의 모기업인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현지 시간 10일 FDA가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FDA는 당초 3개월이었던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유통기한을 4개월 반으로 연장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을 비롯해 각종 지원책을 앞다퉈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들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겠다는 주도 나왔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워싱턴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21살 이상 성인이 백신을 맞으면 담배처럼 미리 말아놓은 대마초 1개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주는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주민의 49%가 접종을 마쳤고 58%는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보다 1 내지 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애리조나주도 백신을 접종한 21살 이상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추첨을 통해 대학 전액 장학금과 최고액 5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There have been other states that have tried similar incentives. Some have a lottery that you could win $1 million. Our lottery, you can win up to $5 million. 델라웨어주는 대학 전액 장학금과 도로 무료 통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워싱턴주는 대마초 이전에는 맥주나 와인 등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전국에서 성인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성인 70% 이상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던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올랐는데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7%도 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0.8% 급등한 4월에는 못 미치지만 0.6%나 올랐습니다. 물가 급등은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봉쇄가 이뤄지고 수요가 급감한 지난해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상화에 따른 수요 급증과 원자재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o, a third of that CPI print was driven by used car sales that, again, like last month, really went up pretty significantly. That's reflecting the disruption in the auto supply chain from semiconductors. 이처럼 물가 상승이 예상을 웃돌면서 중앙은행인 연준의 기조가 변할지 관심입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아직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During this time of reopening, we are likely to see some upward pressure on prices, and I'll discuss why. But those pressures are likely to be temporary as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reopening process. 하지만 변화의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저는 지금 죽고 싶은데요. 말을 할 데가 없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전화를 했는데 내일까지 기다려서 다시 전화하라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를. 네, 방금 들으신 전화 내용은 국방부의 자살 예방 상담센터인 국방 헬프콜의 실제 상담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제 공군 여성 장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국군 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진료한 의사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는 국방 헬프콜에 죽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상담관은 내일 다시 전화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던 공군 대위 A씨는 국방 헬프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정된 상담관이 퇴근했으니 내일 다시 전화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저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 때문이라고. 네가 그런 여자애라서 그런 거라고. 일단 예전에 통화했던 상담관님하고 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1일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는 지금 죽고 싶은데요. 말을 할 데가 없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전화를 했는데 내일까지 기다려서 다시 전화하라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를. 피해자에게 무슨 도움을 원하는 거냐며 오히려 반문했던 상담관. 모든 건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라며 따지듯이 피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다들 알아서 자기 모습 살아야 돼요. 그렇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럼 제가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요, 그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관이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상담을 했던 상담관이라고 내일 통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통화를 마친 A씨는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한 사람.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압박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였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다. 내 일은 나만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중사님 사건을 보니까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아무도 내 얘기에 귀 기울여지지 않으니까. YTN 신준명입니다. 이 공군 장교는 결국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전역했습니다. 인사 기록에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이 남았습니다. 성폭력 피해 휴직을 명시한 법 조항과 이에 따른 군 인사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성폭력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탓에 휴직을 신청했던 공군 대위 A씨. 성폭력 피해 사실은 최소 인원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군본부와 소속 부대의 성고충 전문 상담센터는 휴직 신청 때 내야 하는 진단서에서 민감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도 익명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망인 인트라넷의 인사기록엔 군인사법 제48조 1항 4조에 따른 휴직이란 기록이 남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을 당해 치료를 위한 휴직을 신청했을 때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낙인이 찍혀 2차 가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역을 해서 검색을 해야만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정적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남 얘기일 때 얘기지 본인 얘기 되면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당시 공군본부 인사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휴직 조항인 48조까지만 남길 수 있는지도 검토했지만 현행 인사관리제도에서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고 A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해당 기록들을 즉각 삭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 기록에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조항들을 붙이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장관이 즉시 없애야 하고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군 성폭력 실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이 신고를 했던 게 지난 3월 3일입니다. 벌써 100일이 흘렀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됐고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세상을 등지기 전에 탄원서를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탄원서는 모두 11장입니다. 직간접적인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병원을 다녔고 이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이모 중사는 학창 시절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따를 정도로 활발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딸은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정신과 상담 내용을 적으면서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밝기만 했던 딸이 한순간에 극단적인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탄원서에는 2차 가해 정황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해자가 직접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고하려면 해라, 전역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로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3월 23일에 작성됐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지 2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서욱 장관은 이 탄원서의 존재를 최근에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자 탄원서가
제때 전달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탄원서를 이제 저는 존재를 어제 알았는데요. 네. 그걸 좀 제가 어제 확인을 좀 해봐라. 어느 루트로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탄원서가 군 검찰에 전달된 건 4월 20일쯤이라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탄원서가 작성된 지 한 달이 흘렀을 때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가 4월 21일 날 4월이 넘어서 넘겨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날짜는 정확치는 않지만은 그 4월 20일경 무렵에 전달된 걸 알고 있습니다. 고 이모 중사는 물론 가족들까지 사력을 다해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끝내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6%만 갖고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0,000호를 공급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공급 정책의 첫 발을 뗀 데 이어서 오늘은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개편안을 결론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송영길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이른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지 검토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가시화해서 누구나 집 5.0과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그런 목적에 맞게 발표를 하고.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모두 6곳으로 총 1만 호가 공급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남아있는 땅에도 5,800가구를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을 싸게 넘겨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고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인들에게는 10년간 거주권을 보장하고 원하면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에서 16%로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 복합개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결론을 미뤘던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문제도 막바지 조율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에서 끝장 토론 방식을 통해 어떻게든 세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여전히 세제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은 만큼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공식 답변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르면 오늘 오전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공정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권익위가 최적의 안은 아니지만 감사원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의뢰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면서 민주당과 같은 수준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 탈당 권유 조치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일부 의원들이 연일 탈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무상 비밀 의혹을 받는 김한정 의원은 30년 동안 지켜온 당을 탈당할 이유가 없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회재 의원도 탈당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명의신탁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오영훈 의원은 당헌 당규 징계 사유에 따라 절차를 밟은 뒤 조치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복 의사를 밝힌 김한정 의원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공당의 태도입니까? 저런 엄청난 명예훼손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명예와 인권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재물 비슷하게 그래서 뭐 마음이 아파지지만 고육지책이다 뭐 이해해달라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잉카 제국입니까? 뭐 재물 바치고 제사 지내게요? 모텔에서 2개월 된 딸 아이를 던져서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없었던 친모는 어릴 때 자신도 학대를 당했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1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뜨린 친부 A씨. 초기염이 왜 부인하셨습니까? 치료받고 있는 아이도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장에 없었던 친모 22살 B씨도 지난 4월 말 집행유예로 석방돼 참관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친모는 재판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청 불안해했어요. 계속 불안해하니까 전화번호를 계속 저랑 연락하면서 10번 정도를 바꿨어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친모는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친할머니와 삼촌들에게 학대당하며 자랐다고 자신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에 털어놓은 겁니다. 이후 남편을 만나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자녀들 역시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단체는 전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모도 아동학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거의 부모처럼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더 이게 죄책감이 더 많이 있고. 시민단체는 지자체의 긴급 생계 지원을 받던 가족이었던 데다 출산한 지 2달도 안 된 친모를 별거 아닌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경찰과 구청 모두 아동학대 가해자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긴급 체포까지 해야 됐느냐. 애가 2달이라고 났지만 1달 반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신생아가 있는 거를 구청 직원도 알았고 복지사도 알았단 말이에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여전히 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는 지난달부터 자력으로 호흡할 정도로 회복됐지만 뇌 손상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 허가를 받아서 8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뇌물 관련 증언이 번복되는 과정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학의 동영상으로 불거진 성접대 관련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최모 씨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정에선 뇌물을 주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이는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연예인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 검찰에선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후 아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보도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증언 번복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봤습니다. 증언 전에 검찰 면담이 이뤄진 만큼 그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이번 파기환송 취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 사전 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이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파기환송심에선 증언 번복에 대한 검증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회유, 압박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인 만큼 최 씨를 다시 법정에 불러 신문하고 사전 면담 과정을 기록한 검찰 자료 등을 검증해 유무죄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나머지 뇌물 혐의는 무죄,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이 종결되는 면소가 확정됐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으로 큰 사회적 파문을 불러온 성접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를 따져보지를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이번 대법 판결이 현재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검찰의 재소자 위증 강요 의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철거 매뉴얼은 무시, 제보는 묵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는 취재 내용이 주요 조간 1면에 실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1면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늘 오후 영국으로 출국을 앞둔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맹비난하며 미국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는 경고를 알렸습니다.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식당과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판결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결합해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돌풍의 축배냐 역전극이냐. 투표율 45%라는 사상 최고 흥행 속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오늘 오전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전당대회 흥행과 반대로 부동산 전수조사는 갈짓자 행보로 오락가락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했다. 꼼수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국민 권익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고점이라며 가격 하락을 전망한 홍남기 부총리의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급기야 민주당이 나서서 집값 10%만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철거업체가 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고 건물 아래쪽부터 철거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어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까지 1,400만 명이 접종하면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확진자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예비 경선 1위였던 30대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끝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된 대대장 등 관련자 전원이 소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의 수사 적정성을 심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소방당국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인명 수색 작업을 마쳤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사고 발생 만 하루 만인 어제 오후 미확인 매몰자를 찾는 인명 수색 작업을 끝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시내버스 탑승객 외에도 행인 등 추가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이 철거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시공사의 현대산업개발 광주사무소와 감리회사 등 업체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매몰 사고 이후 현장 관계자 등 13명을 불러 조사했고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철거 공사 관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사고 당시 철거공사 작업자들은 붕괴 직전에 피했지만 정류장에 멈춰섰던 버스를 덮치면서 승객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네,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갑자기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5층짜리 철거 건물. 인도했던 신호수 2명이 붕괴를 피해 뛰기 시작합니다.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는 이미 거물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운전사 등 17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모두 2,2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터입니다. 막바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한밤에 사장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정몽규 회장도 이튿날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술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또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4월에도 목조 주택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붕괴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일이 2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전수조사,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건설 현장을 둘러싼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했습니다. 네, 광주에는 수습대책본부와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분향소를 차린 광주광역시 동구청 주차장입니다. 누구나 찾아 희생자 명복을 빌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꾸린 동구는 의료지원반과 장례, 유족지원반 등을 편성해 사고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희생자를 안치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장례와 유족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부상자에게도 1:1 전담 인력을 둬 의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유족에게는 숙소와 식사를 지원하고 심리 지원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동구의 ABB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구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사망자 장례 및 피해 현장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족과 국민에게 정부를 대표해 고개 숙였습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 난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희생되신 분들, 유족,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총리는 이어 희생자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SNS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참변으로 애통한 유족 모습에 가슴이 미어진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번 참사는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철거 중인 건물이 덮쳐 피해를 키웠습니다. 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 옮겨야 했지만 이런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선 뒤 건물은 불과 4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정차한 버스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참변이 일어난 정류장은 14개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수백 명이 이용했지만 바로 앞 인도만 막아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철거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건물 바로 앞 정류장은 그대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현장이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아침 일찍 항상 운동 가려고 사고 난 지점에서 항상 버스를 탔던 곳이거든요. 이 때문에 수백 미터 떨어진 다른 정류장을 이용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미리 옮기는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임시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공사에서 정류장을 임시로 옮기는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회사 측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도로 통제를 좀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임시로 좀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인명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형 참사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안전 불감증. 이번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층 접종에 집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는데 집단 면역 달성까지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건 지난 2월 26일입니다. 1호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전 국민이 빨리 맞으셔서 단체 면역 생겨서 우리도 전부 다 마스크도 좀 벗고 생활도 좀 하고. 백신 수급 불안에 주춤하기도 했지만 파이자 추가 확보와 아스트라제네카 조기 도입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화된 지난달 이후 보름 동안 600만 명이 백신을 맞으면서 예상보다 빨리 1차 접종 누적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 만입니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는 고령층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60살 이상 고령층 접종에 집중하면서 감염 규모는 물론 사망이나 중증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같은 속도면 이달까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해 보이지만 11월 집단 면역 달성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쭉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요. 면역 수준이 70%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접종률은 그것보다 더 높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상수인 만큼 대항력을 갖춘 백신을 추가로 맞는 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 두기는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557명보다 37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377명, 비수도권이 143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두 시간 만에 양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신속 PCR 검사가 다음 달 서울 지역 학교 5곳에 도입됩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방역 인력을 늘려서 안전망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서울대가 도입한 신속 PCR 검사입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이라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분석이 현장에서 이뤄져 한두 시간 만에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서울 지역 학교 5곳에 이런 신속 PCR 검사가 시범 도입됩니다. 실습이 많은 특성화고 등의 학생과 교직원 1,500여 명이 대상인데 가격이 저렴한 타액 검사 방식도 함께 진행합니다. 확진자 발생 학교 주변에 파견했던 이동 검체팀 PCR 검사와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검사 키트 검사도 계속됩니다. 이처럼 3가지 검사 방식을 모두 활용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중앙집중형 단일검사 체계를 현장 중심형 다중검사 체계로 확대 전환하고자 합니다.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합니다. 전면 등교를 시작하는 2학기엔 유치원엔 1명씩, 나머지 학교엔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등교 인원이 느는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190곳에 방역 인력 1명씩이 우선 추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원격 수업으로 떨어진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 체력 교실을 운영하고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고3과 전체 교직원의 백신 접종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서는 순방 외교 무대인 영국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백신 기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사서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면서 세계인에게 백신을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통큰 백신 기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purchase 500 million doses of Pfizer's COVID-19 vaccine to donate to nearly 100 nations that are in dire need in the fight against this pandemic.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영국 코널 카비스 베이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활동 재개의 핵심은 백신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에 백신을 맞히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며 이 바이러스를 이길 때까지 세계에 백신을 맞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방접종을 어디서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 모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대규모 백신 제공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며 여유가 생긴 가운데 코로나 대응 노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부 발표에 아프리카는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have to celebrate the good announcement, and again, really thank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that extraordinary leadership.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회원국들이 회의가 시작하는 11일 팬데믹 종식을 위한 백신 기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morrow, the G7 nations will be announcing the full scope of our commitment, our meaning the G7. 그동안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은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이 줄어서 6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네,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건물 철거 현장 가설물이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나 다른 배로 옮겨 붙기도 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철거를 위해 설치한 10m 임시 가설물이 쓰러지면서 외벽을 덮쳤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도 위태롭습니다. 서울 서초구 호텔 철거 현장입니다. 다행히 밤늦은 시간이라 다친 사람이나 부서진 차는 없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공사 관계자가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구청은 안전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 옆 건물 철거 현장 가림막이 무너졌습니다. 가림막 펜스 아시바가 지금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차가 지금 못 지나갈 정도로 지금 불이 난 어선에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불이 난 2톤 어선은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많이 타고 그 소화수에 의해서 배 무게도 좀 있다 보니까 배가 침몰해버렸습니다. 배에서 작업하던 50대 선주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옆에 정박한 4톤급 어선으로도 불이 옮겨 붙었지만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경은 선주가 전동 공구를 사용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공터에 쌓여있던 종이상자 더미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화에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제주공항에 갑자기 부는 돌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8시 45분 제주에서 김포로 가려던 티웨이 항공기가 3시간 넘게 지연 출발해 오늘 0시 5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은 밤 11시가 넘으면 항공기 이착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주공항의 기상 악화로 어제 하루 63편의 항공기가 지연되고 15편은 취소, 2편은 회항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반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인근에서 구리 방향으로 가던 25톤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3개 차로가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또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사고를 피하려다 중앙불대를 들이받았고 다시 24톤 화물차가 트레일러와 추돌해 운전기사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을 동원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치우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선당후사가 아닙니다. 당을 망치는 길입니다. 감사원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네, 감사원을 고집하던 국민의힘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고서야 뒤늦게 다른 당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검증대로 나오라며 압박해온 민주당은 탈당 권유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은 역시나 불가능이었습니다. 감사원법에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당내에선 감사원을 고집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떳떳하게 검증에 응하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법적인 권한도 없는 감사원을 꺼내들어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갔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권익위 조사는 경미한 위반만 거론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부동산 투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도 위반은 딱지 하나 끊어주고 이걸로 가지고 끝낸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엄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하던 대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권익위 조사 결정에 민주당은 늦게나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에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내부 수습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한정, 김혜재, 오영훈 의원은 지도부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명분 없는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와 민주당 지도부는 명명백백히 새로 드러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1세기판 드레피스 사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론에 떠밀려 국민의힘까지 권익위 조사에 응하기로 하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땅 투기 조사에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권익위엔 강제조사건이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 이 5명 가운데 1명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됩니다. 이준석 대세론 속에 중진들의 당심 공략이 어느 정도 먹혔을지가 관건인데요. 전에 없던 흥행 바람으로 당 안팎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 경선 당원 투표율이 45%를 넘겨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애초 기대했던 절반은 넘기지 못했지만 선거인단 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입니다. 네, 당 지지율까지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40.1%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됐습니다. 민주당과의 격차는 10%포인트 넘게 벌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평소였다면 제1야당을 이끌어야 하고 대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게 주목을 받았겠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30대 당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7대3 비율로 합산해서 발표합니다. 이준석 바람이 그대로 이어질지 또 정치권의 제대 교체로까지 번질지 관심인데요. 오늘 10시에 시작하는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0일째.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압수수색 자료 등을 전방위 검토하며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사단장까지 알 필요가 없다며 은폐를 시도한 대대장을 비롯해 연루자 전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뭐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해서 다 전반적으로 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동됩니다. 법조,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이중사 사망 사건을 거듭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개혁은 독립성이 강화된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운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자 하는 개선안입니다. 국방부는 군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군인 대신 민간 법조인을 지역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지휘관이 재판관을 지정하는 확인 조치권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가족이 지난 3월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정작 서욱 국방부 장관은 탄원서의 존재를 최근에야 확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탄원서의 존재를 그제 알았다며 어느 경로로 어떻게 접수됐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피해 부사관의 아버지가 지난 3월 딸의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해당 단체에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적인 판단을 할 거라면서 엄정한 진상규명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시험대에 오른 건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사안을 다루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공수처가 야권 탄압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묻고 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인 만큼 야권 주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을 직접 부인했는데 탄핵 소추안을 낸 국회 측은 일벌 100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말 퇴직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 부장판사 시절 다른 재판부 판결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일인데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법관으로서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되셨는데 하실 말씀 따로 없나요?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소추위원단도 직접 나와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가 사면을 구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국회 측은 임기 중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라는 탄핵 심판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실익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전직 법관으로서의 이 권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의 실익은 분명히 존재한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미 퇴직해 탄핵 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성근 피청구인이 판사의 신분이 이미 상실됐는데 판사의 신분이 상실된 사람을 파면하는 탄핵이라는 건 파면하는 재판이거든요. 파면을 할 건지 말 건지 정하는 재판인데 그 파면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를 두고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 독립성과 사법부 신뢰까지 해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친한 판사들에게 선배로서 조언했을 뿐이고 실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국회 측이 증인과 자료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헌재는 다음 달 6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60 민주화 항쟁 34주년을 맞아서 박종철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상은 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남영동, 22살 대학생이 이른바 빨갱이로 몰려 잔혹한 고문 끝에 숨진 옛 대공분실이 있던 자리에서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 모습이 상영됩니다. 34년 전 60 민주화 항쟁을 떠올리게 하는 미얀마의 현재. 올해 박종철 인권상 시상식의 주인공은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입니다. 수상 소감은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가 뭐노?ကျွန်တော်တို့이 젠팟 세 아나신고 너? 이 수행권 동안이래ကျွန်တော်တို့မြန်မာပြည်သူလူထုရဲ့이ဆွဲတတိလုံလာကိုဂုဏ်ပြုတယ်အတိမတ်ပြုတယ်လို့ပဲကျွန်တော်နားလည်ပါတယ်. 6월 항쟁을 겪었던 이들에게 미얀마 사태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종철 열사의 신념이 영원히 숨쉬는 것처럼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 역시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며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만장일치로 미얀마 시민들을 선정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얀마 시민들 여러분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저희가 같이 할 것입니다. 결코 남이 아니죠. 저희의 과거에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입장으로, 이웃의 입장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감염 우려에 시상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시민들이 보내온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200여 명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4천여만 원. 전부 미얀마 시민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또 미얀마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하려는 그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얀마로 이어져가는 뜨거웠던 6월 항쟁의 정신.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열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유튜브에서 박종철과의 하루 온라인 전시회를 이어갑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8년에 걸쳐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29살 김영준의 얼굴이 오늘 공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검거돼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영준을 오늘 오전 8시쯤 송치합니다. 지난 9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 취재진 앞에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없을 예정입니다. 2년 전 일본 나고야에서 우익 세력의 협박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전시가 중단됐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각지에서 다시 전시가 열릴 예정인데요. 첫 장소인 도쿄부터 우익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거센 방해에 직면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좁은 일방 통행길을 차로 가로막은 사람들. 주변 시선은 아랑곳 없이 목소리를 높여도 경찰은 제재하지 못합니다. 오는 25일부터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전시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전시를 중단하라는 고함과 소음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전시장 근처에서 계속됐습니다. 전시장 대표는 불안을 호소하며 결국 장소를 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ここのオーナーの方が近所40件ほどその謝罪に回ったということは聞いてます。 직접 찾아오는 것뿐 아니라 메일과 전화로도 전시를 취소하라는 협박이 잇따랐습니다. 주최 측은 부당한 폭력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実行委員会あるいはまた新たな会長あるいはアーティスト あるいは観客に何らかのその犯罪に値するような行為を行った場合はですね、刑事告訴も視野に入れたですね。 지난 2019년 아이치 트리엔날레 당시 소녀상 전시를 둘러싼 우익의 협박에 결국 전시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협박에 다시 물러설 수는 없다며 전시를 반드시 열겠다고 주최 측은 강조했습니다. やっぱり何らかの形でやり抜くっていうことしか私たちには選択し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今は考えています。 도쿄 전시회는 이미 600명 가까운 사람이 보러 오겠다고 예약을 마쳤고 나고야와 오사카에서도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협박도 있지만 더 많은 시민이 응원하고 있다며 이런 방해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표라고 주최 측은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발해서 현지 시각 11일 오후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영국 코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후 현지 시각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13일 오후에는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2박 3일 동안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철거 매뉴얼은 무시, 제보는 묵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는 취재 내용이 주요 조간 1면에 실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1면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늘 오후 영국으로 출국을 앞둔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맹비난하며 미국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는 경고를 알렸습니다.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식당과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판결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결합해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돌풍의 축배냐 역전극이냐. 투표율 45%라는 사상 최고 흥행 속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오늘 오전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전당대회 흥행과 반대로
부동산 전수조사는 달짓자 행보로 오락가락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했다 꼼수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국민권익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고점이라며 가격 하락을 전망한 홍남기 부총리의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급기야 민주당이 나서서 집값 10%만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내륙은 빗줄기가 대부분 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경남 남해안에는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낮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120mm, 영남 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영남 지방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더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8도, 대구는 24도, 부산은 2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